늦가을의 바람이 지리산의 능선을 타고 넘으며 새우산한 소리를 냈다. 붉고 노란빛으로 타오르던 단풍은 이제 대부분의 생기를 잃고 바닥으로 내려앉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비명을 질렀다. 72시간의 극한 생존 훈련. 그 마지막 날의 해가 서쪽산 너머로 기울어지며 세상은 붉은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오묘한 색감으로 물들고 있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여단. 그 중에서도 선발된 최정예 요원들로만 구성된 강서연 대위의 팀은 묵묵히 마지막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완전 군장을 짊어진 어깨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며칠간의 수면 부족과 영양 결핍으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4명의 여전사들 중 누구 하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일정했고 눈빛은 고도로 훈련된 맹금류처럼 날카로웠다. 팀의 지휘관인 강서연 대위는 선두에서 걸으며 예리한 시선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녀의 감각은 훈련의 마지막이라는 안도감 대신 오히려 칼날처럼 더욱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나뭇가지의 미세한 흔들림, 바람의 방향,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까지. 그녀의 오감은 주변의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녀에게 훈련과 실전의 경계는 무의미했다. 언제 어디서든 적과 마주할 수 있다는 최악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수많은 사선을 넘으며 체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대위님, 5분간 휴식 후 대열 정비하겠습니다. 서연의 바로 뒤를 따르던 박유진 중사가 나직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팀 내에서 가장 다혈질이고 직설적인 성격이었지만 임무 수행 중에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팀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신호와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4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흩어져 각자의 위치에서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짧은 휴식에 들어갔다. 군장을 내려놓는 소리마저 주변의 정적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팀의 브레인이자 통신 및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김민지 중사는 작은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주변의 전파 신호를 스캔했다.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으며 복잡한 상황일수록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단말기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눈은 숲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방영 5km 내트기 신호 없음 깨끗합니다. 민지의 간결한 보고의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미세한 위화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너무나도 고요했다. 완벽할 정도의 고요함.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막내인 한소희 하사는 조금 떨어진 바위에 몸을 기대고 자신의 저격총 K14의 스코프를 점검하고 있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총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노련한 장인의 그것처럼 정교하고 익숙했다. 그녀는 팀의 눈이었고 수 킬로미터 밖의 위협까지도 포착해낼 수 있는 최고의 저격수였다. 긴장 풀어. 소희, 이러다 총이랑 결혼하겠다. 박유진 중사가 툭 던지는 농담에 한소희가 엷은 미소를 지었다. 유진 선배님이야말로 폭탄이랑 사시는 것 아닙니까? 이 녀석이 내가 애지중지하는 아가들한테 무슨 소리야? 유진이 허리에 찬 각종 폭발물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투덜거렸다. 험악한 훈련 속에서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유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2사람의 짧은 대화를 들으며 잠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이들이야말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전우이자 친자매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곤두선 감각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걸려들었다. 아주 미세한 소음, 바람소리도, 나무십 스치는 소리도 아니었다. 둔탁한 쇠붙이가 흙과 자갈을 긁어내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낮은 목소리. 잠깐! 서연의 한마디에 모든 움직임과 대화가 멎었다. 유진과 민지. 소희는 얼음처럼 굳은 채 서연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소리는 북동쪽. 약 300m 전방의 계곡 근처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런 깊은 산속. 등산로에서도 한참 벗어난 곳에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다.
국립공원 관리원의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시간과 장소가 너무나도 부적절했다. 유진, 민지, 나와 함께 간다. 소희는 여기서 대기하며 후방을 엄호하고 통신을 유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알겠습니다. 서연의 명령에 유진과 민지는 소리 없이 군장을 챙겼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기계의 부품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세 사람은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특수 전투화를 신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몸을 낮추고 은밀하게 기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숲의 일부인 양,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아갔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 이제는 흙 파는 소리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욕설이 섞인 저급하고 신경질적인 말투였다. 서연은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손짓으로 유진과 민지에게 양쪽으로 퍼져 포위 대형을 갖추도록 지시했다. 나무십 사이로 조심스럽게 시야를 확보한 서연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5명.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험악한 인상과 온몸을 뒤덮은 문신은 그들이 평범한 등산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방수포로 덮인 검은색 더플백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씨발, 얼마나 더 파야 돼? 팔 빠지겠네. 닥치고 파. 동철이 형님이 시킨 일이잖아. 좆되기 싫으면 빨리 묻고 뜨자고. 근데 이딴 걸 왜 이런 산골짜기에 묻는 거야. 그냥 태워버리면 안 되나. 내가 뭘 알아. 이게 다 돈이야. 돈, 지금은 골칫덩어리 작물이지만 시간 좀 지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들의 대화를 들은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작물, 돈, 다이아몬드,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마약이나 밀수품,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서연은 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했다. 이곳은 통신 음영 지역에 가까워 즉각적인 지원 요청이 어려울 수 있었다. 또한 상대는 민간인이었다. 비록 범죄자로 추정되지만 군인인 자신들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차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조용히 철수하여 관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았다. 서연이 막 철수 신호를 보내려던 순간이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소변을 보기 위해 몸을 돌리다가 이쪽을 향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유진이 숨어있던 수풀에 정확히 꽂혔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었다. 거긴 누구야? 남자의 고함과 함께 모든 것이 정지했다. 흙을 파던 나머지 남자들도 삽을 든 채 이쪽을 노려봤다.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완벽한 은폐였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려놓았다. 서연은 더 이상 숨어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뒤를 이어 유진과 민지도 모습을 드러냈다. 완전 군장을 한 여군 3명의 등장에 남자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이내 비웃음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저속한 시선이 서연과 팀원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군복 위로 드러난 여성의 신체 굴곡을 노골적으로 훑는 그 시선에는 경멸과 음욕이 가득했다. 뭐야, 군바리들이네. 그것도 계집들로만. 덩치가 가장 크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 마동철로 불린 사내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의 말에 다른 2 남자도 긴장이 풀린 듯 히히덕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무장한 특전사 여군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신기한 구경거리이자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일 뿐이었다. 아, 깜짝 놀랐네.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라도 하는 아가씨들인가. 마동철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삽을 어깨에 걸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위압적인 덩치와 험악한 인상. 무엇보다 상대를 철저하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강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희는 육군 장병으로 현재 정규 훈련 중입니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은 아니나 안전을 위해 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에 입각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경고였다. 그러나 마동철은 그 말을 코웃음으로 받아쳤다. 훈련이야.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네. 근데 아가씨들, 군복 입고 소꿉놀이 하러 온 거야. 얼굴도 반반한 게 이런 험한 데서 뭐 하는 거야. 오빠들이랑 같이 놀지. 응! 그의 말에 뒤에 있던 부하들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대놓고 새 여군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마치 옷을 벗겨내는 듯한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었다. 박유진 중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당장이라도 저들의 저속한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할 때였다. 저희는 임무 수행 중입니다. 신원 확인에 협조해 주시고 즉시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서연이 다시 한번 경고했다. 그러나 그녀의 경고는 그들의 유흥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임무 무슨 임무 남자들 힘쓰는 데 와서 알짱거리는 거 아니면 오빠들 외로울까봐 위문 공연이라도 와준 건가? 한 놈이 한술 더 떠 짓거렸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모욕적이고 성적인 희롱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새 여군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저 군복을 입은 연약한 여자일 뿐이라고. 김민지 중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웠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다. 그런데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이토록 처참한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분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군인이었다. 민간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군인에게 채워진 족쇄이자 지켜야 할 철칙이었다. 뭐 들었습니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여기서 떠나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모두 촬영되고 있으며 불응시 군법 및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고를 넘어선 위협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마동철은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이 과장되게 웃었다. 우와, 무서워라. 촬영 어디? 카메라 좀 보자. 이왕 찍는 거 우리 멋있게 찍어줘야지. 안 그래? 마동철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서연과의 거리가 불과 서너 걸음으로 좁혀졌다. 땀과 흙먼지, 그리고 싸구려 담배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저희는 민간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할 때 돌아가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서연이 마지막 인내심을 끌어모아 말했다. 이제 그녀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싫은데 우리가 왜 여긴 우리 땅이야. 우리가 뭘 하든 너희가 무슨 상관인데 군복 입으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마동철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험악해졌다.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당했다는 사실과 여자들에게 명령조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저 서연은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유진과 민지에게 눈짓을 보내며 몸을 돌리려 했다. 이 자리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일단 현장을 벗어나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몸을 돌리는 순간 마동철의 인내심도 끊어졌다. 어딜 그냥 가. 씨발년들이.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격분한 마동철이 소리쳤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한소희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소희는 후방을 엄호하기 위해 뒤쪽에 위치해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다. 민간인이 군인에게. 그것도 완전 군장을 한 특전색에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완전 군장의 무게 중심 때문에 소희는 속수무책으로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녀가 넘어진 곳에는 날카로운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었다.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부리에 그대로 부딪혔다. 으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소희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소희야 집! 유진과 민지가 절규하듯 소리치며 넘어진 소희에게 달려갔다. 강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민간인에 대한 비폭력 원칙, 그것은 상대방이 최소한의 선을 지킬 때의 이야기였다. 저들은 먼저 선을 넘었고 군인에게, 임무 수행 중인 장병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부상을 입혔다. 하하, 꼴 좋다, 까불기는. 소희를 밀친 놈이 자신의 행동에 만족한 듯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마동철 역시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넘어진 소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냉철함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 자신의 부하를, 자신의 동료를, 자신의 자매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서늘한 살이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깊고 고요했던 지리산의 정적은 추악한 욕망과 위험한 긴장감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예기치 못한 실전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강서연의 눈에 담겨있던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분노나 슬픔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눈앞의 목표물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제거 방법을 계산하는 차가운 연산장치에 가까웠다. 산 전체를 뒤덮고 있던 스산한 공기가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밀려나는 듯했다. 하하하, 저 계집애 눈빛 좀 봐. 잡아먹겠네. 한소희를 밀친 놈이 낄낄거리며 조롱했다. 마동철과 다른 놈들도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넘어진 소희와 분노에 찬 여군들의 모습을 구경거리처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어리석은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막유진 중사. 강서연의 입에서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즈 대위님, 드세요 샌더. 그것이 명령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박유진은 뼈저리게 이해했다. 다섯을 세기 전까지. 저 쓰레기들을 인간의 형체만 유지한 채로 무력화시키라는 뜻이었다. 하나, 서연의 카운트가 시작되는 순간 박유진의 몸이 폭발하듯 튀어나갔다.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쌓인 피로는 분노라는 강력한 연료를 만나 완벽하게 연소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분노한 암표범처럼 빠르고 잔혹했으며 치명적이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목표가 된 것은 소희를 밀치고도 여전히 낄낄거리고 있던 놈이었다. 유진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남자의 복부를 향해 무릎을 꽂아 넣었다. 컥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의 거대한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남자의 멱살을 잡아차에 공중으로 살짝 띄운 뒤 팔꿈치로 앞면을 강타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또! 서연의 목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이런 미친년이?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본 다른 놈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삽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어설픈 공격은 유진의 눈에 느린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유진은 가볍게 허리를 숙여 삽을 피하는 동시에 남자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남자의 팔을 잡아챈 유진은 그대로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돈 남자는 자신의 등 뒤에 있던 나무에 처박혔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지 중사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플백 근처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나머지 두 놈이었다. 민지는 소리 없이 그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낙엽을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한 놈이 등 뒤에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돌아보려는 순간 민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의 목덜미와 어깨의 신경총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억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즉! 이따 계집들이 마지막 남은 놈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더플백에 걸려 넘어졌다. 민지는 그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의 발목 관절을 전투화로 가볍게 짓눌렀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기절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마동철 하나였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벌레처럼 여겼던 여자들이 순식간에 자신의 부하들을 지옥에서 온 사자들처럼 도륙해버렸다. 네오? 너희들 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근데 서연은 마지막 숫자를 세며 마동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유로웠지만 그 안에는 도망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오지마 오면 죽여버릴 거야.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마동철이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미친 듯이 휘둘렀다.
쇳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삼날은 분명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뻗어진 마동철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챘다. 서연은 마동철의 팔을 지렛대 삼아 그의 몸을 축으로 회전하며 반대쪽 팔꿈치로 그의 목 경동맥을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마동철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손목을 꺾어 삽을 놓치게 만든 뒤 그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 전체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하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거대한 몸이 땅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엄청난 충격에 폐속의 공기를 모두 토해내며 고통 속에서 버둥거렸다. 서연은 그런 그의 위에 올라타 그의 턱을 손으로 잡아 고정시킨 채 차갑게 속삭였다. 5, 끝났다. 쓰레기야.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건장한 조폭 5명은 모두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 땅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여군들은 총 1발,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오직 맨손 격투술만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소희 상태는 상황이 정리되자 서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냉철한 지휘관의 목소리로 돌아와 소희에게 달려갔다. 민지와 유진이 이미 소희의 전투화를 조심스럽게 벗기고 있었다. 드러난 소희의 발목은 끔찍할 정도로 부어오르며 검붉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단순 염자가 아닙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의심됩니다. 의무 훈련을 받은 민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무정의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처럼 정확한 군인의 목소리였다. 타이겨, 여기는 이글 1, 긴급 상황 발생. 훈련 중 민간인 조. 교전 수칙에 따라 교전 및 제압 완료. 아군 부상자 1명 발생. 반복한다. 아군 부상자 1명 발생. 즉시 의무 후송, 헬기 및 군사 경찰 지원 요청한다. 현 위치 좌표. 브라보 탱고 7077. 무전을 마친 서연은 신음하는 조폭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박유진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그중 한 놈의 얼굴을 전투화로 지시기려 했다. 그만해. 유진, 이놈들은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야. 증거물 훼손하지 마. 서연의 제치에 유진은 치타고 혀를 차며 발을 거두었다. 대신 그녀는 화풀이 대상을 옆에 있던 검은 더플백으로 옮겼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전투용 단검을 뽑아들어 거칠게 더플백을 그어버렸다. 째왁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진 가방 속에서 하얀 비닐로 겹겹이 포장된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숲의 어두운 흙바닥과 대조되는 섬뜩할 정도의 새하얀 색. 그리고 그 양, 가방 하나에만 수십 개의 뭉치가 들어있었다. 아이진! 김민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박유진은 다른 가방들도 연달아 찢었다. 모든 가방 안에는 똑같은 하얀 가루 뭉치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들이 무심코 열어버린 상자 속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뒤흔들 끔찍한 악마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UH-지옥심 블랙호크의 육중한 기체가 나무들을 거칠게 흔들며 상공에 나타났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의무 요원과 군사 경찰들이 신속하게 하강했다. 한소희는 들것에 실려 조심스럽게 헬기로 옮겨졌다. 마동철을 비롯한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군사 경찰들에게 인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한 강서연은 지휘관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지극히 사실적이고 간결했다. 훈련 중 마약 밀매 현장을 우연히 발견했고, 범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의 양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다. 사건은 즉시 군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마약수사대의 공조수사체제로 전환되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서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한소희를 면회하고 있었다. 소희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였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다. 괜찮습니다. 대위님, 이 정도는 금방 낫습니다.
다시 훈련에 복귀해서 저 때문에 고생한 선배님들 목까지 해내겠습니다. 그래? 푹 쉬어. 그게 지금 내 임무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병실에 있던 태블릿 PC에 뉴스 알림이 떴다. 지리산 마약 밀수 사건, 용의자 전원 보석 석방, 변호인단, 군인의 과잉 진압 주장.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마동철 일당이 국내 최대 로펌, 광장의 변호를 받으며 전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이었다. 변호인단은 단순 등산객이었던 의뢰인들이 위압적인 군인들에게 폭행당했고 이에 대한 정당 방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마약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쳤다. 인터넷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기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특전사 여군, 등산객과 시비 끝에 폭력 행사 논란, 군 인권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사건의 본질인 대규모 마약 밀수는 교묘하게 희석되고 여군과 민간인의 다툼이라는 가십성 문제로 변질되고 있었다. 강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 PC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휘어졌다. 그녀의 소나기 힘을 견디지 못한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대위님, 소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실 창밖을 바라봤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녀는 깨달았다. 적은 산에 있던 조폭들이 아니었다. 법과 언론, 그리고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거대한 조직. 그들이 진짜 적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 시스템 자체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훨씬 더 교활하고 강력한 존재였다. 전쟁은 이제 다른 전장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골마 터지기 직전에 종기를 키우는 독이었다. 지리산에서의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마동철과 그 일당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되어 거리를 활보했다. 그들을 변호하는 국내 최대 로펌 광장은 막강한 법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 군 검찰과 경찰의 공조수사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강서연 대위의 팀은 민간인 과잉 진압이라는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유진 중사는 훈련장의 샌드백을 거의 찢어발길 기세로 두들겨댔다. 퍽, 퍽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는 억눌린 분노의 포효와도 같았다. 김민지 중사는 말없이 자신의 벙커에 틀어박혀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기사들과 댓글들을 읽고 있었다. 여군이 설친다. 군인이 벼슬이냐. 세금 아깝다 등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비겁한 조롱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강서연 자신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민간인 마찰 상황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 상부의 공식 경고장이 놓여 있었다. 부하가 범죄자들의 폭력에 다리가 부러져 병상에 누워있고 팀 전체가 대한민국 최대 마약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격려가 아닌 질책과 경고였다. 그녀가 충성을 맹세했던 군 조직이,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시스템이 오히려 그녀의 손발을 묶고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국가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박유진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서연의 사무실로 들어와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난 괜찮아. 소희는 어떻지? 물리치료 시작했습니다. 아픈 내색은 안 하지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상의를 챙겨 입었다. 어디 가십니까? 소희 보러. 그리고 옛 스승님 좀 뵙고 와야겠어.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체념이나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수도통합병원, 재활치료실 한쪽에서 한소희 하사가 절뚝이며 평행봉을 잡고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한때 수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꿰뚫던 그녀의 예리한 눈에는 이제 짙은 절망과 싸우는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특전사 최고의 저격수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이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강서연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저 아이의 꿈을, 저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시스템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그 칼을 쥘 수밖에 없다. 이것은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임무가 아니었다. 짓밟힌 부하의 명예를 되찾고 썩어빠진 세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녀 자신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가 향한 곳은 부대가 아니었다. 서울 시내의 고즈넉한 인사동. 그곳에 위치한 작은 찻집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옛 스승이자 대한민국 특수전의 살아있는 전설. 서진혁 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혁 장군은 현역에서 물러나 국방정책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는 사관학교 시절 여생도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강서연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를 7207 최초의 여성팀장으로 키워낸 장본인이었다. 와스나. 찻집 안쪽의 조용한 방에서 서 장군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앞에는 향긋한 대추차가 담긴 찻잔이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군님. 서연은 예를 갖춰 경례했다. 여긴 군대가 아닐세. 편히 앉게. 서연이 자리에 앉자. 서 장군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이 많이 상했군. 마음고생이 심한 게야.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정의를 잃어버린 이 나라의 시스템이지. 서 장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지지부진한 수사, 언론의 여론몰이, 청룡파라는 조직의 막강한 힘, 그리고 그 배후에 정치권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자신의 의심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서 장군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얼굴을 잠시 가렸다. And they enjoyed it, Logan? 한참의 침묵 끝에 서 장군이 입을 열었다. 국가라는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이야. 한감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지. 오직 외과 수술, 아주 정교하고 위험한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일세. 그의 말은 비유였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섬뜩한 의미를 알아차렸다. 제가 그 수술을 집도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다. 서 장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예시하기를 꺼냈다. 10수년 전, 내가 현역에 있을 때였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 있었지. 법으로는 절대 심판할 수 없는 법 위에 군림하는 괴물이었어. 당시 나는 자네처럼 무력했고 분노했네. 그래서 결심했지.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방식으로 그 괴물을 사냥하기로. 그의 눈빛이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아득해졌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네. 괴물은 제거되었고 국가는 위기를 넘겼지. 하지만 아무도 나의 존재를, 나의 싸움을 기억하지 못해. 나는 영웅이 되는 대신 내 손에 피를 묻힌 그림자가 되었을 뿐이야. 자네도 그 길을 가고 싶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명예도 보상도 없는, 오직 스스로의 양심과 신념에만 의지해야 하는 그 고독한 길을. 그것은 질문이자 시험이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예는 계급장이나 훈장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제 부하의 짓밟힌 명예와 이 나라의 썩어빠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서 장군의 입가에 마침내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품에서 작은 USB와 암호화된 번호폰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나는 자네에게 공식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네. 그것은 불법이며 나 역시 위험해지지. 하지만 비공식적인 지원은 해줄 수 있네. 이 안에는 청룡파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와 자네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들어있네.
이 전화는 나와의 유일한 연락 수단이다. 서 장군의 표정이 다시 엄숙해졌다. 명심하게. 이 순간부터 강서연 대위와 자네의 팀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네. 만약 임무 중 발각된다면 나는 자네들을 모른다고 할 걸세. 자네들은 국가에 버림받은 록 솔저로 기록될 거야.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자네들은 아무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해낸 걸세. 그것은 악마의 계약과도 같았다. 성공해도 영웅이 될 수 없고 실패하면 반역자가 되는 길.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서연은 USB와 번호폰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부대 내에 방음 처리된 시뮬레이션 사격장에 박유진과 김민지를 불렀다. 그녀는 서진혁 장군과의 만남과 앞으로 그들이 수행해야 할 비밀 임무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청난 위험 부담에 대해서도. 실패했을 때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 이건 명령이 아니다. 선택이야. 누구든 여기서 빠지고 싶다면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하겠어. 우리는 이미 할 만큼 했다. 박유진과 김민지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유진이었다. 씨발, 존나 마음 드네요. 그녀의 입가에 맹수 같은 미소가 걸렸다. 법이고 나발이고 그 개새끼들 면상을 내 손으로 직접 뭉개버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연히 갑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녀에게 이것은 복수를 위한 최고의 기회였다. 김민지는 훨씬 더 차분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모든 위험 요소를 계산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다. 성공 확률 17%, 생존 확률은 그보다 더 낮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계산되지 않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팀입니다. 그녀는 서연과 유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소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은 화상통화로 병실에 있는 한소희에게도 모든 상황을 알렸다. 소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도 함께입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제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밖에서 지원하겠습니다. 4명의 여전사는 그렇게 하나의 뜻으로 뭉쳤다.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정의감으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적 기록에서 그들의 이름은 잠시 지워졌다. 그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군인이 아닌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 부대가 되었다. 서연의 번호폰이 짧게 진동했다. 서진혁 장군에게서 온 첫 번째 메시지였다. 엘리시움, 거미줄의 중심으로 향하는 첫 번째 길이 열렸다. 그들의 위험하고 고독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전쟁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인쇄 공장에서 시작되었다. 퀴퀴한 잉크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군의 삼엄한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비밀 기지였다. 강서연은 낡은 사무실 한쪽에 야전 침대를 펼쳤고 박유진은 한쪽 구석에서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자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했다. 이 비밀 작전의 심장은 김민지 중사가 차지한 통신실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빛 속에서 디지털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출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정보의 바다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서진혁 장군이 건네준 USB 안에는 청룡파의 기본적인 조직도와 알려진 활동 내역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 정보는 암호화된 자금 흐름 속에 숨어 있었다. 민지는 청룡파의 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대포 통장과 유령혀 회사, 해외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돈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미군과도 같았다. 제기랄. 꼬리 자르기의 연속이야. 민지가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며칠째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한소희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조롱하던 마동철의 비열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다. 그것은 그 어떤 에너지 드링크보다 강력한 각성제였다.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돈의 흐름을 쫓는 대신 돈이 모이는 종착지를 찾는 데 집중했다. 다크웹을 뒤지고 금융권 내부망의 방화벽을 우회하며
수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녀의 눈이 마침내 한 곳에 멈췄다. 아주 미세하지만. 일정한 패턴, 여러 갈래로 흩어졌던 돈들이 결국 단 하나의 계좌로, 단 하나의 장소로 모여들고 있었다. 찾았어! 민지의 목소리에 서영과 유진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왔다. 화면 중앙에는 화려한 황금색 용 문양이 새겨진 로고가 떠 있었다. 알리시움, 강남의 심장부, 청담동에 위치한 회원제 VVIP 클럽, 대한민국 1%의 상류층과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들이 비밀스럽게 드나드는 곳.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교 클럽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온갖 추악한 거래와 로비가 이루어지는 현대판 바벨탑이었다. 모든 돈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단순한 아지트가 아니야. 저곳이 바로 청룡파의 심장부이자 금고야. 민지가 클럽의 내부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물리적 보안은 물론이고 디지털 보안도 군사시설 수준이야. 외부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어. 정보를 얻으려면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계획이었다. 내가 가지. 침묵을 깬 것은 박유진이었다. 팀장님은 지휘해야 하고 민지는 밖에서 지원해야 해. 저런 시궁창에는 내가 딱이지. 그녀의 눈이 결심으로 번뜩였다. 강서연은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다혈질이고 충동적이지만 임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장 및 침투 능력에 있어서 유진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가지 너 좋아. 하지만 명심해. 유진, 이건 실전이야. 정체가 발각되는 즉시. 지원은 없어. 스스로 빠져나와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저 박유진입니다. 그날부터 박유진의 변신이 시작되었다. 특전사 박유진 중사는 죽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술집 여자 유나가 태어났다. 그녀는 까맣던 머리를 화려한 갈색으로 염색하고 짙은 스모키 화장을 해왔다. 군복 대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었고 전투화 대신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을 신었다. 절도 있던 군인 특유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지우기 위해 밤새도록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도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비굴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연기해야 했다. 그것은 어지간한 육체적 훈련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정신적 고문이었다. 김민지는 유나라는 인물에게 완벽한 과거를 만들어 주었다. 지방 소도시 출신, 어려운 가정 형편. 서울에 올라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큰돈을 벌기 위해 밤의 세계에 발을 들인 20대의 여성. 그녀는 유나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가짜 친구들과 일상의 기록들을 꾸며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요원이 만들어낸 가짜 신분은 국정원의 신원 조회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완벽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 박유진. 아니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시움의 면접실에 들어섰다. 클럽의 총괄 마담은 백상아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4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유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 시선에 유나는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 손에 힘을 풀고 어수룩하고 겁먹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 바닥 처음이야. 네. 꿈깨. 여기는 너 같은 애들이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살아남고 싶으면 보고 들은 건 전부 잊어버리고. 시키는 대로만 해. 할 수 있겠어. 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상아리는 유나의 절박한 표정이 마음에 들었는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당장 출근해. 지옥의 문이 열렸다. 엘리시움의 내부는 유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퇴폐적이었다. 황금과 대리석으로 치장된 인테리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샹들리에, 그리고 값비싼 향수와 시가, 돈과 욕망의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인간 군상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목격했다. 점잖은 체면에 가려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추악한 욕망, 돈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는 아첨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청룡파 조직원들의 오만한 폭력성. 그녀는 유나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묵묵히 수를 따르고 비위를 맞췄다. 권력자들의 희롱에도 비굴한 미소를 지어야 했고 동료 직원들의 텃세와 질투도 견뎌내야 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강서영과 김민지는 클럽 근처에 위장한 벤 차량 안에서 24시간 대기하며 유진을 지원했다. 유진의 브로치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통해 클럽 내부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마동철 3번 룸의 입장. 동석자는 태강건설의 김이사. 5번 룸 권태준 의원 비서실장과 모그룹 법무팀장 접촉 중. 유진이 보내오는 정보들은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춰지며 엘리시움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부패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대담함과 친화력으로 금세 다른 직원들과 친해졌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급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수집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유진은 거의 완벽하게 유나로서의 삶에 녹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는 군복을 입은 자신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나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엘리시움의 최상층, 오직 선택된 VVIP들만 출입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만을 담당하던 선배 직원이 급체로 쓰러진 것이었다. 백상가리는 급하게 대체할 사람을 찾다가 그동안 눈에 띄게 일을 잘해온 유나를 지목했다. 유나, 너 오늘부터 펜트하우스 담당해. 정신 똑바로 차려. 거기서 서빙하는 손님들은 내 인생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도 혹은 지워버릴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백상가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진지했다. 명심해.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너는 귀머거리고 장님이야.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마. 그저 그림자처럼 움직이기만 해. 알겠어. 네, 마담님. 유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펜트하우스는 클럽의 다른 공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 그리고 방 전체를 감도는 무겁고 위압적인 공기. 그곳에서 유진은 마동철이 깎듯이 허리를 숙이며 시중을 드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그가 모시는 남자. 바로 권태준 의원이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유진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술과 안주를 날랐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그들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큰 거사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나? 권태준 의원이 나직하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의원님. 회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일이니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겁니다. 마동철이 아첨하듯 대답했다. 회장님.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청룡파의 진짜 실세 조직원들조차 그의 얼굴을 아는 이가 거의 없다는 베일에 쌓인 인물. 그녀는 이 결정적인 정보를 즉시 팀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녀가 잠시 쟁반을 들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마동철과 클럽 지배인의 대화가 귓게 스쳤다. 다음 주 목요일 펜트하우스는 완벽하게 비워둬. 그날은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권 의원님과 중요한 약속을 잡으셨으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이었다. 그들이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 청룡파의 심장과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정치 권력의 머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 유진은 벅차오르는 아드레날린을 억누르며 희미한 미소를 감춘 채 어둡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복도를 걸었다. 거미줄의 중심에 도달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미의 목을 끊어놓는 일뿐이었다. 비밀기지로 사용되는 낡은 인쇄 공장에는 기름과 먼지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작전 개시일. D-Day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 작전의 성패는 박유진 중사에게 달려있다. 강서연 대위가 엘리시움 펜트하우스의 3D 도면을 띄운 대형 스크린 앞에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목표는 권태준 의원과 회장이라 불리는 자의 비밀 회동 현장을 완벽하게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는 것, 그리고 회장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민지 중사가 직접 개조한 초소형 특수 장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군용 장비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을 거친 장비들은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다. 박 중사의 유니폼 단추에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 4K 화질로 최대 5시간 촬영 가능, 립스틱으로 위장한 데이터 송신기,
실시간으로 영상을 우리에게 전송할 거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민지가 명품 만년필 하나를 집어들었다. 반경 10m 내의 모든 소리를 잡아내는 고성능 도청 장치. 하지만 금속 탐지기에는 걸리지 않는 비금속 신소재로 만들었어. 유진이 이걸 자연스럽게 펜트하우스 룸테이블 위에 올려두기만 하면 돼. 작전 계획은 단순했지만 그 실행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한소희 하사도 보안 화상 통화를 통해 작전 회의에 참여했다. 제가 외부에서 엘리시움 주변의 모든 교통 CCTV와 통신망을 감시하겠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팀과 함께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숙지하고 살아 돌아올 것 이상. 서연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세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작전 당일 밤 엘리시움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아 보이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클럽 곳곳에 배치되어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출입자를 감시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화려한 음악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릴 정도였다. 박유진, 아니 유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VVIP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늘 그녀의 주된 임무는 회동이 시작되기 전 펜트하우스의 임페리얼 스위트룸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유나, 너는 오늘 임페리얼 스위트룸의 미니바만 담당해.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백상아리 마담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그녀는 룸서비스 카트를 밀고 마침내 임페리얼 스위트룸 앞에 섰다. 문 앞을 지키던 2명의 거안이 그녀를 막아섰다. 신분 확인. 몸 수색한다. 한 명이 금속 탐지기를 꺼내 그녀의 몸을 꼼꼼히 훑었다. 삐소리가 나지 않자 다른 한 명이 그녀의 몸을 직접 손으로 더듬었다. 굴욕감에 이가 갈렸지만 유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들어가. 마침내 허락이 떨어졌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룸 안으로 들어섰다. 룸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미니바에 술을 채워 넣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중앙의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로 접근했다. 바로 지금이야.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테이블 밑에 만년필 형태의 도청 장치를 부착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철컥! 아무런 예고도 없이 룸의 문이 열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유진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테이블 옆에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들어온 사람은 마동철이었다. 젠장, 왜 벌써...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마동철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마동철은 무언가 낌새를 챈 듯 날카로운 눈으로 룸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육중한 발걸음이 점점 커튼 쪽으로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유진은 허리춤의 단검에 손을 가져갔다. 발각되면 저놈의 목숨을 끊고 자신도 여기서 죽을 각오였다. 마동철의 손이 커튼을 향해 뻗어오는 찰나 동철이 형님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동철은 채 하고 혀를 차며 아쉽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룸 안을 한번 쓱 훑어본 뒤 밖으로 나갔다. 지옥 같은 몇 초가 흘렀다. 유진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커튼 뒤에서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테이블 중앙에 자연스럽게 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룸서비스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임무 완료. 무대 준비 끝.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벤에서 대기하던 서연과 민지에게 나지막한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잠시 후 VVIP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권태준 의원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뒤이어 마동철을 비롯한 청룡파의 핵심 간부들이 그를 호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호장! 그는 마동철처럼 위압적인 덩치도
권태준처럼 화려한 치장도 하지 않았다. 평범한 중년 신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깊고 차가운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조직원들이 굳어버렸고 아나무인이던 권태준 의원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벤 차량 안에서 서연과 민지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유진의 단축 카메라를 통해 늑대들의 추악한 연극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다들 앉으시지요? 회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유진은 가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최고급 와인을 따랐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검은 본색을 드러냈다. 이번에 북쪽에서 넘어온 물건은 어떻습니까? 권태준 의원이 물었다. 최상급입니다. 러시아 마피아 쪽에서도 군침을 흘리고 있지요. 이것만 잘 처리하면 다음 대선 자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의원님을 청와대로 보내드려야 저희도 마음 놓고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회장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약을 넘어선 국제무기 밀매, 그리고 그 검은 돈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주무르려는 거대한 음모,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들의 뿌리는 깊고 추악했다. 권태준은 정치적 방패막이었고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두뇌였다. 회장 얼굴. 클로즈업. 서연의 명령에 유진 와인을 따르는 척하며 회장의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각도를 만들었다. 벤 안에서 민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회장의 얼굴을 캡처하여 서진혁 장군이 열어준 국정원 및 군 기무사의 극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Access denied. Classified information. 수많은 보안 장벽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총동원하여 겹겹이 잠긴 빗장을 하나씩 부셔나갔다. 마침내 단 하나의 파일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연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럴 수가.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한 남자의 증명사진과 신상정보. 이름 최진태, 소속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 해외 공작팀 블랙요원, 상태 10년 전, 평양에서 비밀작전 수행 중 사망 처리,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기록된 인물, 대한민국 최고의 블랙요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국가를 좀먹는 범죄 제국의 수장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강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러내렸다. 청룡파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정보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유령이 부패한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그들은 군인이나 경찰이 사용하는 모든 전술과 정보망을 꿰뚫고 있을 터였다. 모니터 속에서 최진태가 와인잔을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치 자신들을 비웃는 악마의 얼굴처럼 보였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들은 지금 늑대를 사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둥지 안에 잠든 줄 알았던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벤 차량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최진태라는 이름과 그의 과거 이력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국가를 위해 죽었다고 알려진 영웅이 국가를 배신하고 거대한 범죄 제국을 건설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폭이나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생리를 꿰뚫고 있는 살아있는 괴물이었다. 팀장님, 김민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 회로가 눈앞의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처음으로 과부에 걸린 듯했다. 강서연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 속에서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는 최진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저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저 여유로운 미소 뒤에는 수십 년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련된 맹수와 같은 직감과 잔혹함이 숨어 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니터 속의 최진태가 갑자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마치 공기 중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냄새를 맡은 것처럼 코를 킁킁거렸다. 그의 예리한 시선이 룸 안을 천천히. 하지만 집요하게 훑기 시작했다.
왜 저러지? 민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최진태의 시선이 테이블 중앙에 놓인 김민지가 만든 만년필 형태의 도청장치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의심의 눈초리였다. 박중사, 당장 철수해. 강서연의 나지막하지만 다급한 명령이 이어피스를 통해 박유진에게 전달되었다. 룸 안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던 박유진 역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최진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동철 같은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진짜 피냄새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살기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유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룸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최진태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최진태가 유진을 뚫어질 듯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네, 오늘 처음 출근했습니다. 유진은 애써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지? 꼭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최진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맹수처럼 소리 없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벤안에서. 강서연은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박중사, 응답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진태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최진태는 유진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의 턱을 손으로 부드럽게 잡아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눈. 술집 여자애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니야. 훈련받은 자의 눈이지. 누구냐? 넌. 모든 것이 끝났다. 정체가 탈로 났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유나의 가면이 깨지고 특전사 박유진 중사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뽑아 최진태의 심장을 향해 찔렀다. 하지만 최진태는 괴물이었다. 그는 유진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했다는 듯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목을 꺾어 단검을 떨어뜨리고 반대쪽 손으로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컥!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유진의 몸이 구겨졌다. 전원, 클럽을 봉쇄해라.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최진태가 룸 밖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엘리시움 전체가 거대한 함정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출입문이 닫히고 비상 셔터가 내려왔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클럽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제기랄 유진, 빠져나와. 강서연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김민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엘리시움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방화벽이 너무 강해. 시간을 조금만 더 벌어줘. 룸 안에서. 유진은 고통을 참고 다시 일어섰다. 마동철과 다른 조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 독한 년, 감히 회장님을. 마동철이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와인병을 깨부숴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 틈을 타 유진은 룸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비명을 지르는 손님들과 그들을 제압하는 조직원들이 뒤엉켜 있었다. 잡아! 전연 잡아! 마동철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유진은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서 빠져나가야 한다. 민지 소방 시스템 작동시켜. 서연의 명령에 민지는 마침내 엘리시움의 중앙 제어 시스템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방 경보를 울리고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다. 쏴! 천장에서 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클럽 내부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의 비명과 경보음이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유진은 그 혼란을 틈타 직원 전용 비상 통로로 몸을 날렸다. 어둡고 좁은 통로를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에서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유진, 그 통로 끝은 주방이야. 주방을 가로질러 후문으로 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가 유일한 등대였다. 유진은 주방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뜨거운 열기와 음식 냄새, 그리고 놀란 요리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조리대를 뛰어넘고 식자재 카트를 엎어버리며 후문을 향해 질주했다. 하지만 후문 역시 이미 막혀 있었다. 마동철이 떡하니 버티고 서서 비열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뒤에는 칼과 소의 파이프를 든 조직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어디 가시나? 우리 특전사 아가씨. 마동철이 비아냥거렸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유진은 숨을 몰아쉬며 전투 태세를 갖췄다. 그녀의 눈은 부상당한 맹수처럼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전혀는 내가 직접 잡는다. 나머지는 손대지 마. 마동철이 쇠 파이프를 어깨에 걸치며 천천히 다가왔다. 지리산에서의 굴욕을 되갚아주겠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격렬했다. 마동철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했고 쇠의 파이프를 휘두르는 솜씨는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다. 그녀는 좁은 주방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그의 공격을 피하며 날카로운 방역을 가했다. 그녀는 선반에 있던 밀가루 포대를 터뜨려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그 틈에 한 놈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끓는 기름솥을 엎어 다른 놈들의 접근을 막았다. 주방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유진은 마동철의 소의 파이프를 피하다가 옆에서 날아온 다른 놈의 발길질에 옆구리를 맞고 비틀거렸다. 크! 그 짧은 순간을 마동철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쇠 파이프가 유진의 어깨를 강타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팔이 부러진 듯한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조직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마동철이 다가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유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꼴 좋다. 이 시발년아. 감히 우리를 건드려. 벤 차량 안에서. 강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이어피스에서는 유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마동철의 욕설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때 최진태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혼란스러운 주변 상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유진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유진 앞에 쭈그려 앉아 그녀의 턱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라도 입을 열게 하에 배우가 누군지, 동료는 어디에 있는지 전부 알아내.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이어피스를 통해 최진태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강서연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안 돼. 그 순간 이어피스에서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무언가 둔탁한 것에 맞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그! 박유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비명은 처절했고 고통스러웠으며 모든 희망을 끊어내는 절규와도 같았다. 비명은 짧게 끊겼다. 그리고 이어피스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뚜둑뚜둑! 차가운 기계음만이 벤 차량 안에 끔찍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강서연은 부서진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모니터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차가운 장비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전우가, 그녀의 자매가 적의 심장부에서 쓰러졌다. 뚝뚝뚝! 벤 차량 안. 박유진의 비명소리가 끊긴 이어피스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기계음은 마치 그녀의 심장이 멎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간이 멈췄다. 김민지는 키보드 위에 굳어버린 손을 떼지 못한 채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모니터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하얀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적인 분석도, 냉철한 판단도 불가능했다. 언제나 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던 동료.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농담을 주고받던 박유진이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적의 소나귀에 떨어졌다. 강서연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아까 흘러내렸던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에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슬픔, 분노, 자책감, 그리고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휘관으로서의 참담한 무력감. 절수해야 한다? 군인으로서의 이성이 명령했다. 임무는 실패했다. 아군의 위치와 신분이 노출되었고 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 상부에 보고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유진을 저곳에 두고 갈 순 없어. 하지만 자매로서의 심장이 비명을 질렀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짙은 전우애로 맺어진 동료를 저 지옥 같은 소굴에 혼자 남겨두고 돌아설 수는 없었다. 팀장님, 한참 만에 민지가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잠겨 있었다. 철수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 강서연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낮아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아무데도 안 가. 하지만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저희 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놈들은 저희가 다시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민지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심장은 이성이 아닌 원초적인 분노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검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원이 없으면? 만들면 돼! 서연은 망설임 없이 서진혁 장군에게 부여받은 번호폰을 들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카드이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비공식 작전의 실패를 자인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요청하는 것. 그녀 자신은 물론 서진혁 장군의 군 생활까지 끝장낼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 누르륵, 누르륵. 신호음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마침내 서진혁 장군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강서연 대위입니다. 임무 실패. 박유진 중사. 적에게 생포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적의 수고에. 신원 확인. 전 국정원 블랙 요원 최진태. 배후의 권태준 의원과의 유착관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마치 암호문을 읊는 것처럼 간결하게 핵심 정보만을 보고했다. 게르지. 최진태라고. 서진혁 장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함께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반역자 놈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의 분노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충성을 맹세했던 군인이 국가를 배신한 자를 향해 느끼는 순수한 증오였다. 현재 적은 엘리시움 클럽 전체를 요새화하고 박중사를 신문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군님, 요청합니다. 즉각적인 전술 개입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애원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시 한번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자네의 요청을 승인한다. 마침내 들려온 그의 대답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부터 자네팀의 작전은 실패가 아닌 미끼였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자네들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적을 유인한 것으로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 그는 순식간에 불법적인 작전을 국가를 위한 영웅적인 희생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노련한 지휘관다운 무서운 판단력이었다. 내가 그림자 부대를 움직이겠네. 그림자 부대, 말씀이십니까?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림자 부대. 존재 자체가 군 내부에서도 극비에 붙여진 특수임무부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국가 원수의 직속 명령이나 극도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움직이는 유령들. 그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훈련을 받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간 병기들이었다. 최진태와 권태준, 그놈들은 국가의 암덩어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지금 당장 한강변에 버려진 555 비행장으로 이동하게 그곳에서 그림자와 합류한다. 그들에게 자네들이 가진 모든 정보를 넘겨
그들이 자네의 칼이 되어줄 걸세.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과 희망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지, 들었지? 이동한다? 네, 팀장님. 정신을 차린 민지가 재빨리 모든 장비를 챙기고 벤에 시동을 걸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버려진 비행장은 음산하고 황량했다. 잡초가 무성한 활주로 끝에 벤을 세우고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밤하늘에 이질적인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한 완벽한 정적.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검은 유령들이 나타났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2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활주로 위에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았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군인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최첨단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얼굴은 방탄 헬멧과 복면으로 가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완벽하게 통제된 치명적인 살기만이 흘러나왔다. 그림자 부대였다. 그들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진혁 장군님의 명령이다. 지금부터 작전 지휘권은 우리가 맡는다. 당신들은 정보 지원 및 침투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목소리는 인공적으로 변조된 듯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활주로 위. 거대한 이동식 작전 차량 내부에서 긴급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서연과 민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정보를 쏟아냈다. 민지가 해킹한 엘리시움의 3D 설계도, 실시간 CCTV 접속 코드, 경비 병력의 배치 현황과 순찰 루트, 서연은 최진태와 청룡파의 행동 패턴, 그리고 예상 가능한 대응 전략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림자 부대원들은 말없이 그들의 정보를 흡수하며 자신들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순식간에 입체적인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작전명 케르베로스, 목표는 적 수뇌부 완전 무력화 및 아군 인질 구출. 작전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한다. 그림자 부대 지휘관이 스크린에 최종 계획을 띄웠다. 알파팀, 주공이다. 정문을 통해 진입.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혼란을 야기한다. 브라보팀, 헬기를 이용해 옥상으로 침투. 펜트하우스를 급습하여 최진태와 권태준의 퇴로를 차단하고 제압한다. 그의 손가락이 마지막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엘리시움의 가장 깊숙한 곳,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비밀 고문실로 추정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찰리팀,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인질 구출. 김민지 중사가 확보한 지하 서비스 터널을 통해 비밀리에 침투. 박유진 중사를 구출한다. 지휘관의 시선이 서연과 민지에게 향했다. 찰리팀의 지휘는 강서연 대위, 당신이 맡는다. 우리 대원 2명이 당신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동료를 구하려는 서연의 절박함을 이용해 구출 작전의 성공률을 극대화하려는 냉철한 계산이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작전 계획은 완벽했다. 대담했고 치밀했으며 무자비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이나 다름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대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탄창을 결합하는 소리,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소리, 헬기의 엔진이 다시 조용히 회전하기 시작하는 소리가 활주로의 정적을 갈랐다. 강서연은 검은색 전술 조끼를 입고 소음기가 달린 K1 소총을 손에 쥐었다. 김민지도 그녀의 곁에서 권총의 약실을 확인했다. 2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아, 조금만 버텨. 우리가 갈게. 그림자 부대 지휘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통신망을 통해 울려 퍼졌다. 모든 팀, 작전 개시까지 1분 전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위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작전 개시. 그림자 부대 지휘관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모든 통신망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서울의 밤은 거대한 화염과 굉음에 휩싸였다. 꽝! 엘리시움의 화려한 정문이 폭발과 함께 종잇장처럼 찢겨져 나갔다. 섬광탄이 연이어 터지며 클럽 내부를 대낮처럼 밝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 부대에 알파팀 대원들이 소리 없는 유령처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뭐야 쳐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청룡파 조직원들은 강력한 충격탄을 맞고 쓰러져 나갔다. 그림자 부대원들은 불필요한 살상은 피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자비도 없는 정교한 학살에 가까웠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국가가 길러낸 전쟁 그 자체였다. 동시에 클럽 옥상. 스텔스 헬기에서 하강한 브라보 팀이 펜트하우스의 강화 유리를 소리 없는 폭약으로 녹여내고 안으로 진입했다. 씨발, 이게 무슨... 권태준 의원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최진태는 역시 달랐다. 그는 총성이 울리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서재의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황이 아닌 덫에 걸린 맹수와 같은 흉흉한 살기가 번뜩였다. 모든 병력은 펜트하우스로 집결해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 최진태의 명령에 남아있던 조직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해일 앞에 쌓은 모래성에 불과했다. 바로 그 시각. 강서영과 김민지, 그리고 2명의 그림자 부대원으로 구성된 찰리팀은 엘리시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김민지가 확보한 설계도를 따라 그들은 하수도와 연결된 낡은 서비스 터널을 통해 움직였다. 시궁창의 악취와 축축한 공기, 발밑을 스치는 쥐떼들, 지상의 화려함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건물의 가장 추악한 내장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인 지하 격리실의 철문 앞에 도착했다. 민지가 휴대용 단말기로 전자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키자 그림자 부대원 한 명이 소음 드릴로 문을 조용히 해체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천장에 매달린 흔들리는 백열등, 그리고 그 아래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박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군복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온몸은 끔찍한 고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불꽃을 담고 있었다. 개새끼들, 서연의 입에서 얼음 같은 분노가 새어나왔다. 방 안에는 유진을 고문하던 3명의 조직원이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들의 등장에 경악하며 총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찰리팀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벽, 소음기가 달린 총구에서 낮은 파열음이 3번 울렸다. 조직원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연은 쓰러진 조직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유진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절단하기 시작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팀장님, 유진이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희미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말하지 마.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유진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민지, 유진 상태 확인하고 응급처치해. 그림자 투입. 여기서 이들의 퇴로를 확보한다. 나랑 그림자 1은 위층으로 진입. 브라보 팀을 지원한다. 서연은 구조된 유진을 민지에게 맡기고 망설임 없이 위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최진태, 저놈은 내 손으로 끝낸다. 펜트하우스는 이미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브라보 팀은 최진태의 전계 부하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었다. 최진태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총을 들고 전장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의 사격은 치명적이었고 그의 전술적 움직임은 그림자 부대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서연은 그림자 부대원과 함께 전장에 합류했다. 그녀의 등장은 전황을 바꾸는 변수가 되었다. 그녀는 최진태의 움직임을 귀신같이 예측하고 그의 허를 찌르는 공격 루트를 개척했다. 마침내 저항하던 마지막 조직원이 쓰러지고 펜트하우스에는 최진태 혼자 남았다. 그는 등 뒤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권태준 의원을 인간 방패 삼아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더 이상 오면 이놈 목을 날려버리겠다. 상관없다. 목표는 너 하나뿐이다. 서연이 차갑게 대꾸하며 그의 다리를 향해 정확하게 총을 쏘았다. 탕!
총알은 권태준 의원의 몸을 스치듯 지나가 최진태의 허벅지에 박혔다. 크악! 최진태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다. 그가 권 의원을 놓치는 순간 그림자 부대원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제압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작전명 케르베로스는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엘리시움은 군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최진태와 권태준을 비롯한 청룡파 조직원들은 모두 생포되었고 의무 헬기가 도착하여 박유진을 비롯한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그림자 부대는 연기처럼 현장에서 사라졌고 이 모든 일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정리되고 있었다. 작전이 마무리될 무렵 김민지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엘리시움의 메인 서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청룡파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그림자 부대의 개입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데이터를 백업하던 민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청룡파의 회계 장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암호로 보호된 별개의 파티션, 단순한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군사급 암호 체계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암호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해커로서의 본능이었다. 한편 서연은 포박되어 끌려나가는 최진태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진태는 그런 그녀를 발견하고는 피투성이 얼굴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군. 너는 그저 더 큰 판 위에서 춤을 춘 광대에 불과해. 진짜 악마는 내 등 뒤에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때 민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민지는 마침내 암호의 첫 번째 껍질을 벗겨내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는 금융거래 기록이 떠 있었다. 청룡파의 비밀 계좌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정기적으로 어딘가로 송금된 기록이었다. 수많은 유령 계좌를 거쳐 최종 목적지는 철저히 가려져 있었지만 마지막 수신자는 하나의 코드네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미티어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강서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프로메테우스. 그것은 단순한 코드네임이 아니었다. 10여 년 전 서진혁 장군이 특수전의 전설로 남게 된 한 비밀 작전에서 오직 그만이 사용했던 비밀 호출 부호였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시 그의 부관으로 작전에 참여했던 강서연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했다. 최진태의 마지막 말이 뇌리를 스쳤다. 진짜 악마는 내 등 뒤에 있는데 차가운 배신감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들이 벌인 이 모든 피비린내에 나는 전쟁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더 거대한 악의 손에 노란한 광대들의 춤판에 불과했다. 그들을 구원해준 영웅, 그녀가 가장 믿고 존경했던 스승, 그가 바로 진짜 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림자 부대의 헬기는 소리 없이 서울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그들을 한강 변의 비밀 군사시설로 실어 날랐다. 응급처치를 받은 박유진은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강서연과 김민지는 보안 유지를 위한 격리 조치라는 명목 아래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안정아옥으로 옮겨졌다. 안전가옥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강서연에게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샤워를 하며 몸에 뱀피와 화약 냄새를 씻어냈지만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 배신감의 악취는 씻어낼 수 없었다. 프로메테스. 서진혁 장군의 비밀 호출 부호. 그것이 왜 청룡파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최종 목적지에 있었던 것일까? 우연일 리 없었다. 최진태의 마지막 조롱 섞인 말. 진짜 악마는 내 등 뒤에 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팀장님, 김민지가 노트북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프로메테우스 계좌. 추적해봤습니다. 군사급 최상위 보안으로 막혀 있어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계좌의 생성 시점과 초기 자금 출처 몇 개는 확인했습니다. 민지가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를 띄웠다. 계좌가 처음 만들어진 건 10년 전 최진태가 사망 처리된 직후입니다.
그리고 초기 자금 중 일부는 당시 최진태의 작전을 지휘했던 해외 비밀 공작팀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 작전의 총책임자는 서진혁 장군님이셨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들은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더 거대한 괴물의 사냥개가 되어 춤을 춘 것이었다. 바로 그때 방에 있던 번호폰이 울렸다. 서진혁 장군이었다. 작전은 완벽했다. 강대위, 자네와 자네팀이 나라를 구했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인자하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역겨움에 속이 뒤틀렸지만 서연은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게. 이번 작전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싶네. 자네에게 직접 다른 팀원들은 부상이 심하니 우선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전형적인 분리통제 수법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탄창을 확인하고 약실에 총알을 장전했다. 팀장님, 위험합니다. 함정입니다. 민지가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다. 알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는 거야.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직접 끝내기 위해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나 충성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배신자를 향한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진혁 장군이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안전가옥 최상층의 브리핑 룸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살벌했다. 서진혁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있고 고독한 영웅처럼 보였다. 왔나? 앉게. 서연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가 그의 책상 위에 노트북을 던지듯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프로메트스의 계좌 정보가 떠 있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군님. 서진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자한 미소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즐기는 듯한 기묘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역시 내 최고의 제자로군. 거기까지 알아냈을 줄이야.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최진태와 권태주는 미네르바라는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지. 미네르바. 서연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미네르바는 이 나라를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진짜 주인들이다. 군, 국정원, 정치, 경제계의 최상층부로 이루어진 비밀 결사지. 우리는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통제한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은 썩어 들어갔다. 최진태 같은 놈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마약과 무기 밀매까지 손을 댔고 권태준 같은 정치인들은 그들의 개가 되어 떡고물이나 받아먹었지. 그들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한 조직이 아니었어.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미네르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여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강력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고 싶었지. 그러기 위해서는 최진태와 그 일파를 제거해야만 했고 서연은 깨달았다. 그래서 저희를 이용하신 겁니까? 그렇다. 너희는 최고의 사냥개였어. 충성스럽고 유능하며 무엇보다 정의라는 이름에 목숨을 거는 순진한 녀석들이었지. 나는 너희에게 먹잇감을 던져주었을 뿐이다. 너희는 스스로의 의지로 나의 가장 큰 정적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었지. 그림자 부대의 투입 역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연극이었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충성심, 그녀의 정의감, 그녀의 희생.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악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한낱 장기말에 불과했다. 어째서? 서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더 큰 정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작은 희생이 필요한 법이다. 서연아, 나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될 수 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서연은 브리핑 룸에 문이 소리 없이 잠기는 것을 느꼈다.
창밖 복대는 일반 병사들이 아닌 서진혁의 직속 친위대인 그림자 부대의 핵심 요원들이 서 있었다. 이곳은 안전가옥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무덤이었다. 이제 너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유감이지만 이 나라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 되어줘야겠군. 서진혁이 비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국가를 좀먹는 괴물들과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비운의 여전사들. 아주 멋진 시나리오지. 국가는 너희를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가 손짓하자 룸의 문이 열리고 그림자 부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쏟아져 들어왔다. 동시에 아래층에서 격리되어 있던 김민지의 방에도 그림자 부대원들이 들이닥쳤다. 팀장님, 민지의 다급한 외침이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반역자는 내 놈이다. 서진혁. 서연은 절규하며 권총을 뽑아 서진혁을 향해 쏘았다. 하지만 서진혁은 이미 방탄 유리로 된 책상 뒤로 몸을 숨긴 후였다. 그림자 부대원들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서연은 몸을 날려 언패물 뒤로 숨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아래층에서는 민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기 이전에 천재 해커였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안전가옥의 전력 시스템을 해킹했다. 지지직! 순간 안전가옥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비상 전력마저 차단되었다. 그림자 부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썼지만 갑작스러운 혼란에 잠시 주춤했다. 민지, 잘했어. 내 위치로 합류해.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둠 속을 질주하여 민지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적들을 그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제압해 나갔다. 두 사람은 마침내 합류했지만 이미 건물은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했지만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포기해라! 강대위, 더 이상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건물 전체에 서진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송으로 울려 퍼졌다. 항복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사방에서 그림자 부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탄약은 거의 바닥났고 민지는 교전 중 팔에 총상을 입었다. 젠장, 여기까지인가? 민지가 주저앉으며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민지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민지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의 전술조끼에서 마지막 남은 섬광탄 2개와 수류탄 1개를 꺼내 들었다. 우리가 지옥에 갈지언정 저 악마 새끼를 혼자 천국으로 보내줄 수는 없지. 서연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녀는 수류탄에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적에게 허무한 승리를 안겨주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자폭이었다. 어리석은 것들. 서진혁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지옥을 향해 포효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만세. 그녀가 안전핀을 뽑으려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쾅!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굳게 닫혀있던 옥상의 철문이 종잇장처럼 찢겨져 나가며 밤하늘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박살났고 포위망을 좁혀오던 그림자 부대원들조차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뭐야? 서진혁의 통제실 모니터에 비상경보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안전가옥의 외부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뚫렸다는 신호였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서영과 민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서진혁의 스텔스 헬기가 아니었다. 육군 항공대의 공격 헬기, 아파치 AH-64, 2대가 섬광 같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건물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로프를 타고 강화하는 군인들. 그들은 그림자 부대의 검은 복장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정식 디지털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팔에는 707 부대 마크가 선명했다. 모든 병력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투항하라 불응시 반역죄로 간주. 현장에서 사살한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위험 있는 목소리. 그것은 707 여단의 여단장이었다.
이 모든 것은 병상에 누워있던 한소희 하사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팀의 눈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장을 지켜보는 저격수였다. 팀원들이 엘리시움으로 향한 그날 밤부터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엘리시움 작전의 성공이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 뒤에 이어진 서진혁 장군의 조치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저격수의 직감으로 거대한 판 위에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 미군과의 합동 훈련 당시 알게 된 국방부 직할 정보사령부 소속의 한 장교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의심과 김민지가 몰래 보내온 프로메테스 관련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했다. 만약 자신이 한 시간마다 보내는 생존 신호가 끊길 경우 즉시 이 파일을 개봉하여 여단장에게 직보해달라는 비상 프로토콜과 함께였다. 강서연과 김민지가 안전가옥에 감금된 순간 소희의 생존 신호는 끊겼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는 서진혁이 아닌 국방부의 심장부에서 열리고 말았다. 서진혁, 이 반역자 새끼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여단장은 즉시 707의 최정계 타격대를 소집하여 직접 현장으로 출동한 것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서진혁의 사병 시빙에 불과했던 그림자 부대는 국가의 정식 군대인 707 타격대 앞에서 저항할 명분을 잃었다. 일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화력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타격대 팀장이 서연과 민지에게 달려왔다. 그는 서연의 오랜 동료였다. 살았다. 모든 긴장이 풀린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서 수류탄이 힘없이 떨어졌다. 서진혁은 자신의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야망.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자신이 가장 순진하다고 여겼던 어린 사냥개의 예리한 직감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권총을 들어 자신의 관자놀이에 겨누었다. 하지만 그는 쏘지 못했다. 비겁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쾅! 통제실 문이 부서지고 707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서진혁은 저항 없이 두 손을 들었다. 한때 대한민국 특수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남자는 그렇게 초라한 반역자가 되어 자신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민루바 가이트. 사건은 그렇게 명명되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군 최고위 장성이 연루된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었다. 관련자들은 줄줄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대한민국은 가장 깊은 곳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시간이 흘러 폭풍은 잦아들었다. 마동철을 비롯한 청룡파 조직원들은 범죄 단체 조직, 마약 밀수,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전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진태와 권태준, 그리고 미네르바의 핵심 멤버들은 비공개 군사재판에서 반역죄 및 이적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서진혁, 그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담담하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마지막으로 강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이 키운 최고의 사냥개가 결국 자신의 목을 물어뜯었다는 사실을 그는 기묘한 만족감과 함께 받아들였다. 강서연 대위와 그녀의 팀원들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삭제되었다. 그들이 벌인 모든 불법적인 활동은 국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정받았고 그들의 영웅적인 행위는 극비에 붙여졌다. 어느 날 그들은 국방부의 한 비밀 안가로 호출되었다. 그곳에는 신임 국방부 장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유진은 모든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고 한소희 역시 절뚝임 없이 늠름하게 서 있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가장 큰 위협을 막아냈다. 조국은 여러분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장관은 4명의 여전사들의 가슴에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무공 훈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도 남지 않을 그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영광이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나고 장관은 그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미네르바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소.
우리 시스템 내부에는 공식적인 절차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암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심했소. 그의 눈이 네 사람을 차례로 훑었다. 기존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오직 국방부 장관인 내게만 직보하는 완벽하게 독립된 특수임무부대, 국가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부패와 위협을 사냥하는 진짜 그림자 부대 말이오. 그는 강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서연 소령, 오늘부로 소령으로 진급을 명하네. 그리고 자네를 이 새로운 부대, 코드네임 발키리에 얘 초대 지휘관으로 임명하겠네. 자네가 직접, 자네가 믿는 최고의 대원들을 선발하여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주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제안이었다. 그리고 다시나 현재 4명의 여전사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 근처의 한 고층 빌딩 옥상에 서 있었다. 그곳은 그들의 새로운 비밀기지, 발키리 부대의 사령부였다. 그들은 군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지킨 것들이 참 예쁘긴 하네요. 한소희가 서울의 불빛들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쁘지. 그러니까 더 빡세게 지켜야 하는 거고. 박유진이 특유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하며 소희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김민지는 말없이 동료들의 모습을 자신의 눈에 담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서연은 도시의 불빛 너머 더 깊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겪었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미네르바는 무너졌지만 그 잔당들과 또 다른 괴물들은 여전히 저 어딘가에 숨어 있을 터였다. 그들은 더 이상 국가가 정해준 길을 걷는 군인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의지로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길을 선택한 수호자들이었다.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아도 좋았다. 아무도 그들의 싸움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서로의 등이 곁에 있고 지켜야 할 조국이 있는 한. 준비됐나? 팀! 서연이 동료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유진과 민지, 그리고 소희가 일제히 대답했다. 네, 팀장님. 차가운 밤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4명의 여전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한참 동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강인한 전쟁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